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진행되는 이번 방일 기간 모두 5차례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중국이고 오늘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그리고 안방으로 초대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사실 이 정상회담의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교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그런 이 외교의 어떤 틀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 틀 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 간의 그 친목이라든지 또는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 안방이나 다름없는 고향에 이제 초대를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사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민감한 이슈라도 좀 소프트하게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 나라현에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이른바 이 셔틀 외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장소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총 5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을 가지고 이후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대1 환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호류지를 시찰하며 친교 행사를 통해서 한 차례 더 대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박 2일의 정상 간의 만남이 총 5번입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양국 모두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또 많은 것 같고요. 그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이제 본격화되는 정상회담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로 간에 뭐 오해라 그럴까 약간 불편한 감정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탐색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단계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동북아의 상당한 이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격렬한 어떤 패권 전쟁 그 와중에서 이제 동북아의 질서가 많이 바뀌는데 또 최근에는 일본하고 중국 간의 긴장도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일 간에 좀 더 한일 정상 간에 좀 더 깊숙하게 논의될 사항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이나 만나는데 아마 이 정도 정상 간에 만나면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겠지만은 솔직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러면서 기존의 한일 간의 그 어떤 차이점들, 현안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좁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도 어제부터 미리 나라현에 도착을 해서 정상회담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내일 친교 행사가 이뤄지는 곳은 호류지라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법융사, 그러니까 한자지만은 법융사인데, 네. 저도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1500년 전 그 백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현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불교 문화, 그 당시에는 가장 앞서가는 선진 문화를 이 꽃피웠던 이 장소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역사를 보면 백제 시대 때 우리의 불교 문화라든지 또는 선진 문화들을 가장 많이 일본으로 전파했던 시기가 1500년 전 이 백제 시대였거든요. 그 중심지가 이 나라현이기 때문에 이 나라현은 한일 역사 어떤 교류의 시원이라고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역사적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일 간의 정상이 뭘 지향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교류 협력의 역사를 이제 정상들이 함께 이렇게 되짚어 봄으로써 좀 더 미래지향적인 또 새로운 교류 협력의 역사를 쓰자, 뭐 이런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융사에 가면 뭐 우리 백조, 그러니까 백제 시대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일본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 문화들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찰을, 호류지라는 사찰을 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신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것도 굉장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셔틀백이라는 거는 사실은 꼭 현안이 있어서 만나는 그 정상회담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네. 정상회담이 없어도, 그러니까 현안이 없어도 정상 간에 유대를 또 친교를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는 안동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이 정상회담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전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장소까지도 다양한 외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정상회담 전에 현지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어제도 하고 아마 오늘도 산케이 신문에서 NHK도 나오고 산케이 인터뷰한 내용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 신고립주의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를 이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정권 교체도 하고, 지금 뭐 그린란드 땅을 다시 또 매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지금 이제 한일 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이 지금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동북아 안보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이제 미주 대륙 서방구라고 하죠. 이 서방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린란드 땅 매입 뭐 이런 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일 정상 간에 좀 더 긴밀한 이제 안보 문제 협의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어떤 대만 관련된 입장들, 이 대만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가장 예민한 이슈죠.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일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가 이제 주고받느냐 뭐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안보 이슈입니다. 경제안보라는 게 결국 중국이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히토리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이중 용도의 그런 수출 품목 금지를 했잖아요. 예. 이 공급망이라는 게 한중일 공급망이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이게 다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제재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더 안정성을 어떻게 한일 정상 간에 도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도 하는 걸로 이제 언론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핵심 이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한일 정상 간에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네.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가장 밀착되고 돈독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진 시점이 있다. 물론 네.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지만 그 한중 정상회담도 보면 우리 이제 신비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아주 극진한 환대도 하고 또 많은 선물도 주고 받았잖아요. 이제 한일 간에 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역대 그 정상회담 중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가장 지금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한국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협력할 필요도 있고 또 경제 관련해서도 한국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문화,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결국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이제 완화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만을 둘러싼 이런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핵심 지금 주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도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로서도 이제 대만이 안정이 돼야 그것도 한반도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제와 안보 이 부분 관련해서 한일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고 또 네. 협력할 부분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중 양강 구도 속에 또 한일 협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연쇄 방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회담에 더 이목이 쏠리는 건 지금 중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둔 걸까요? 말씀은 저렇게 이제 하셨는데 아마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간에 그 솔직한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우리 이 정부의 역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지 며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심주석하고도 아주 솔직한 얘기를 많이 또 나누고 온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시진핑 주석과 나눈 얘기들을 이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아마 많이 공유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국 정상회담이 직간접적 정상회담 하는 거죠. 시미 주석이 이 자리에 없지만 사실상 가장 오랫동안 시미 주석과 대화를 나눈 그 경험에 토대해서 아마 이제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인식 차이, 그죠?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는 큰 틀에서 이게 나오는 또 하나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일본 학자들하고도 세미나를 자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이 대만도 일본하고 상당히 밀접한 어떤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일본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식민 통치의 어떤 흔적도 있고 네.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또 파트너 그 대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역 파트너가 또 투자 파트너가 또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대만 간에는 또 불가분의 관계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또 중국하고 대만은 우리가 남북한 관계가 같은 민족 간 관계고 그냥 통일이 목표듯이 중국 입장에도 대만과의 관계는 정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섣불리 어떤 간섭하다가는 오히려 진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너무나 민감한 이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만의 안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대만의 어떤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또 주한 미군들이 그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지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만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정상들 간에 자주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갈등 그 관리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기회가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정말 첨예한 문제인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좀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다뤄집니다. 조세희 탄광 문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부터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고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세 탄광이라는 것이 이제 1942년에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 시작점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인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인 광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이게 이제 조세 탄광이라는 게 해저 탄광입니다. 네. 바닷속에 있는 탄광인데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수몰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 그 탐부들이 이제 수몰된 거죠. 네.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거의 잊혀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불교 단체나 그 또 한국과 일본의 시민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유해라도 발굴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80년 만에 우리 우리 한국인 탐부의 그 유해를 발굴했어요. 네.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 민간 차원에서만 유해 발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을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한국인들을 유해라도 좀 찾아오자. 네. 이거는 이제 인도적 차원이다.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자. 예. 그런 제안을 우리 쪽에서 했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는 별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됐어요. 네. 상당히 진전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진전이 되면 다른 과거사 문제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지금까지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인데 네. 그 과거사 문제가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이슈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과거사 문제에 물꼬를 튼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의제가 논의가 되었잖아요. 예. 결국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도 결국은 이제는 이념적 구호나 뭐 어떤 그 말로만 그 의지를 밝히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자. 네. 그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을 한번 도출해 보자. 뭐 이런 지금 그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는 공급망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지정학적 어떤 그 위기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면서 이 공급망이 훼손이 돼버리면 이게 산업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공급망의 안정성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뭐 인적 교류, 또 다양한 예를 들면 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공동 대응, 또 지방 소멸 문제 뭐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들도 골고루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이번 그 의제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입을 안 돼 있습니다. 네. 이 협정은 그 사실 미국이 주도했다가 트럼프 일기 때 그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12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FTA,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그 지금 한일 관계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일 간에는 이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예. 한중 간에는 체결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협정에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일 간에도 FTA 체결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데 만약 우리가 참가하면 세계 최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GDP 세계 GDP 규모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메가 FTA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로서는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낮은 관세로 12개 회원국에 우리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협정에 가입하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이 훨씬 안정화되는 겁니다. 이 나라들과 공급망을 그 관련된 원료를 훨씬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이 이 지지를 해줘야 우리가 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후쿠시마 수산물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수입해 달라. 네, 말씀하신 그 부분. 예. 일단 경제 분야의 중요한 의제가 바로 말씀하신 이 CPTPP 가입에 관련한 논의인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우리 국민 정서가 차갑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논의를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수산물도 있고 또 농축산물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12개 나라들 모두에게 개방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슈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안전도 문제가 과거에 이게 우리 그 남남 갈등이 아주 첨예한 남남 갈등을 만든 이 핵심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오히려 이게 여전히 위험하다. 그랬고 이 보수 정권에서는 안전하다. 그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예. 지금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이 이제 안전하다.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진짜 그 신뢰를 보내고 또 그러면서 한일 관계라는 큰 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질 더 큰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아마 이 문제가 이번에 그 한일 정상 간에 가장 밀도 있게 논의될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근데 네.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좋은 그런 합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좀 로키라 그러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나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가 돼 왔고 또 많이 검증된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좀 더 큰 맥락에서 좀 더 큰 틀에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공급망 다변화 안정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이 CPTPP 이 가입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의제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할 때 많이 논의를 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그죠? 우리도 사드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경제 제재를 사실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한한령뿐만 아니라 그때도 뭐 요소수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그런 원료를 이제 중국이 수출을 중단시키면 우리 산업에 상당한 혼란을 주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토류는 다죠. 히토류는 뭐 첨단 산업 뭐 전반에 활용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산업에 가장 요긴하게 활용되는 이 원료가 결국 히토류인데, 히토류를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한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한중 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이제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간의 이 갈등 때문에 다시 제재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 우리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일본의 히토류 관련된 물질을 또 만약에 수출하면 이것도 제재가 되거든요. 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서 제3자도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그 일본 간에 다시 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큰 틀에서는 우선은 근본적으로 그런 정치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부분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이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 문제가 잘 또 논의가 되면 의외로 또 한중일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용외교가 어떻게 발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